안녕하세요. 윤쌤입니다. 에듀윌 간호조무사 실제동역 모의고사 9회 실기문제풀이 하겠습니다. 71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폐기물의 종류와 도형 색상을 물어봤죠. 중요한 포인트만 보고 넘어갈게요. 자, 결핵, 홍역, 코로나19 등과 같이 감염성이 높은 환자로부터 배출된 폐기물. 자, 그럼 정답은 3번이죠. 격리의료 폐기물이 되겠고요. 도형의 색상은 붉은색입니다. 자, 사진에서 보시면 용기에 자 이렇게 붉은색의 도형의 모양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나머지 병리계, 손상성, 일반 의료 폐기물, 조직물류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봉투형과 그다음에 골판지류 상자형에다가 버리게 되는데요. 자, 봉투형의 색상은 검정색, 그다음에 상자형은 노란색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과 검정 조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여러분 의료 폐기물의 분류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 격리 의료 폐기물 알아두셔야 되겠죠? 격리 같은 경우에는 무슨 색이에요? 정말 주의가 높기 때문에 붉은색. 자, 인체 조직물 중에 태방 같은 경우는 화장, 화장품이나 의료용으로 재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의 표시로 녹색 이렇게 분류를 하시고요. 자, 위해 의료 폐기물, 조직물류, 병리계, 손상성, 생물화학, 혈액 오염 이렇게 위해 의료 폐기물입니다. 얘는 노란과 검정. 일반 의료 폐기물도 노란, 검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중에서 시험 비중이 가장 높았던 거는 손상성 폐기물이 시험 비중에서 가장 높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상성 폐기물에는 어떤 것들을 버려야 되며 도형의 색상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시험 비중이 또 높은 게 일반 의료 폐기물이었습니다. 자, 일반 의료 폐기물에 버려야 될 내용물이라든지 도형의 색상 반드시 구분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일반 의료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합성 수지류통에다가 버리게 되고 무슨 색? 노란색의 도형 색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7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위내시경 검사를 준비 중인 환자에게 기포제를 투여하는 목적을 물어봤죠. 정답은 2번. 위 점막의 거품과 가스를 제거하여 시야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자, 사진에서 보시면 거품이 이렇게 많이 생겼어요. 자, 그러면 시야가 깨끗하지 못해서 검사의 정확도를 떨어뜨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품 발생하는 거를 막기 위해 기포제를 투여를 해주죠. 자, 이렇게 거품이 있던 것들이 기포제가 투여가 되면 깨끗한 시야로 우리가 검사의 정확도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검사의 정확도를 올리기 위해서 기포제 투여해서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는 거고요. 자, 그 외에도 우리가 검사 전, 위내시경 검사 전에 투여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볼게요. 위 운동을 줄이기 위해서 위장 운동 억제제를 투여도 하고요. 내시경 삽입 부위에 인두구강, 우리 내시경 카메라가 넘어갈 때 굉장히 불편감과 통증도 발생을 할 수 있겠고 구역질 같은 것들이 막 발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두구강에 국소마취제를 도포를 해줍니다. 그래서 리도카인 스프레이, 국소마취제. 자, 그다음 수면 내시경일 경우 수면 내시경이면 반드시 환자를 재워야 되겠죠? 이 재울 때 쓰는 진정제 프로포폴이라고 하는 약을 쓰는데요. 얘는 반드시 정맥 주사로 투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내시경 검사 전에 우리가 기포제, 위장운동 억제제, 그다음에 국소마취제, 그다음에 국소마취는 인두와 구강 부위를 마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리도카인 스프레이를 사용해주고 수면 내시경을 하기 위해서는 진정제를 사용하는데 정맥 주사로 들어간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3번. 복부 수술을 받은 환자의 간호로 옳은 것은 정답 4번이죠. 기침, 구토, 재채기 시 베개를 복부에 대고 부드럽게 지지하면 통증과 복부 압력을 줄일 수 있다. 자, 복부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복압이 올라가지 않게 하는 간호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베개로 복부 부분을 부드럽게 지지를 한 상태에서 복압이 올라가지 않게 기침, 구토, 재채기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미리미리 교육을 하고 환자에게 안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1번. 기침이나 재채기가 날 때는 복부 근육을 단련하기 위해 힘껏 복부에 힘을 주면 어떻게 되겠죠? 힘껏 복부에 힘을 주게 되면 복압이 올라가게 되고 수술 부위가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럼 상처 회복이 더뎌지겠죠? 그래서 복압이 올라가지 않게 하는 간호 잘 기억하시고 2번 수술 후에는 반드시
24시간 이내에 배변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바로 나오지 않으면 관장한다? 아니죠. 우리가 수술이라는 거를 거치게 되면 금식을 상당히 좀 오래 합니다. 그쵸? 수술이 끝나서도 바로 식사가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금식 기간이 좀 유지가 돼서 그로 인해서 변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1일에서 5일 이내에 자연 배변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환자에게 안내를 해주시고 변이 안 나와도 걱정하지 마셔라. 음식이 들어가고 움직이고 하게 되면은 시간이 지나서 배변을 할 수 있다라고 안내를 해주셔도 돼요. 24시간 이내 배변 안 해도 괜찮습니다. 자, 3번. 수술 부위의 통증이 3일 이상 지속되면 반드시 합병증으로 간주한다? 복부 수술을 했어요. 3일 이상 통증이 지속되는 건 당연하고요. 이런 것들을 합병증으로 간주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3일 정도 지속될 수 있음을 환자에게 얘기를 해주시고 점차 이런 증상들은 호전이 될 거다라고 안내해 주셔야 돼요. 자, 5번. 멍이나 약간의 압통이 생기면 즉시 수술 부위 감염으로 판단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 감염의 판단 기준은요. 38도 이상의 고열과 그 다음에 수술 부위의 뭐 발적 이런 것들이 동반이 되어야지만 감염으로 판단을 하는 거지 멍이라든지 약간의 압통은 수술 후에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감염으로 판단하기에는 애매하죠. 얘는 감염 증상이 아니에요. 자, 74번. 산소요법을 위해 비강 캐뉼러를 적용한 환자에게 산소 공급 효과가 미흡할 때 우리 조무사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상황. 자, 산소가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미흡할 때. 자, 가장 먼저는 2번. 코 안에 분비물이나 캐뉼라 막힘이 없는지 관찰해 주셔야 되겠죠. 왜냐? 지금 비강 캐뉼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비물, 캐뉼라 막힘 확인해서 산소 공급이 잘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코 삽입관 비강 캐뉼러 사용 시 주의점을 보시면 몇 시간마다 8시간마다 코 삽입관을 제거해서 깨끗이 닦아줘요. 분비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캐뉼라 막힘이 없는지 8시간마다 우리가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고 비강 점막의 자극이나 건조를 예방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환자에게는 입을 다물고 코로 호흡하도록 격려를 해서 산소 공급의 효과를 높이셔야 되겠죠. 지금 코를 통해서 산소가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입을 다물어서 산소가 입을 통해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 사용한 캐뉼라는 재멸균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회용 장비이므로 필요시 새 기구로 교체를 해주셔야 되겠어요. 자, 1번. 산소 공급 튜브가 피부에 자국을 남기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자, 이것도 우리가 할 수는 있지만 현재는 산소 공급 효과의 미흡을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자, 1번이 답이 될 수 없죠. 얘는 피부 보호의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피부 보호 목적으로 하는 간호가 되겠고 3번 산소 가스병에 물이 충분히 채워졌는지 확인한다. 이런 것들은 이제 건조를 예방하기 위함이고요. 자, 환자가 입으로만 호흡하는지 관찰한다. 자, 이거를 하기 전에 이전에 입으로 호흡하는지 확인한다. 이것도 맞을 수는 있지만 자, 이거 전에 캐뉼라 개방성을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캐뉼라 개방성을 먼저 1순위로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하면 얘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5번. 캐뉼라가 귀 뒤에 올바르게 고정되어 있는지 점검한다. 이거는 고정 상태에 대한 점검이 되겠습니다. 75번. 24시간 소변 수집 시 보관 및 검사실 운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번이죠. 수집된 소변은 차광 용기예요. 빛이 통과되지 않는 차광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거나 얼음 위에 두어서 보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24시간 소변은 수집된 소변은 차광 용기 꼭 기억하세요. 차광 용기에 담아 냉장 또는 얼음 위에 두어서 변질을 방지해야 하며 수집이 끝나면 총량을 반드시 기록하셔야 돼요. 총량. 총량을 기록한 후 전량을 보내거나 용기를 잘 흔들어 섞은 뒤 일부만 검사실로 보냅니다. 그래서 용기를 잘 흔들어 소변이 고루 섞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겠고 소변을 흘리거나 빠뜨렸을 경우에는 처음부터 다시 수집을 하셔야 되겠죠. 자, 1번. 수집된 소변은 변질을 막기 위해 반드시 실온이 아니라
냉장이라든지 얼음 위에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2번 수집된 총량의 소변은 절대 흔들어 섞지 않는다. 총량 기록하고요. 흔들어서 섞어주셔야 되겠죠. 자, 3번 일부만 검사실로 보낼 경우 총량 기록은 필요하지 않다. 일부만 보내더라도 총량에 대한 기록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5번 처음 채취한 소변부터 수집을 시작한다. 우리 24시간 소변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죠. 24시간 소변은 첫 소변은 어떻게 해요? 첫 소변은 버리고 마지막 소변까지는 수집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첫 소변 왜 버려요? 하고 이유를 물어봤어요. 그 이유는 자, 방광에 있었던 소변이긴 하지만 이 방광에 쌓여있던 소변이 검사 시작 전 만들어진 소변이 방광에 있다가 나온 거기 때문에 첫 소변으로 간주하지 않고 얘는 버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검사 시작 전에 만들어진 소변이 방광에 있다가 나온 소변이기 때문에 그 첫 소변은 버리고 그 다음 소변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까지 수집을 해줍니다. 시험에 너무 잘 나오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 7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도뇨. 단순 도뇨는 우리가 넬라톤이라고 해요. 단순 도뇨 넬라톤이 필요한 경우를 물어봤어요. 정답은 4번 배양 검사를 위한 무균 소변 채취가 필요할 때 단순 도뇨를 합니다. 자, 우리 단순 도뇨라고 하는 거는요. 인공 배뇨관을 한 번 삽입하여 목적이 달성된 뒤 즉시 제거하는 배뇨 방법을 단순 도뇨라고 해요. 단순하게 넣었다가 그냥 바로 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 적용을 하느냐? 요 정체 시 방광 팽만 감소. 그래서 우리 산모가 출산 분만 후에 6시간 이내에 자연 배뇨를 해야 되거든요. 자연 배뇨. 그런데 6시간이 지나도 자연 배뇨를 하지 않으면 방광이 팽만이 돼서 뭐 감염이라든지 다른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 요정체라고 하는데 이때 방광 팽만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단순 도뇨를 할 수 있죠. 이거 모성에서 나왔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잔뇨량 측정. 소변을 본 후에 방광에 남아있는 소변량을 확인하기 위해서도 단순 도뇨 시행하고 수술 전 또는 검사 전 방광을 비울 때도 시작을 합니다. 자, 근데 이때 수술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그냥 간단한 수술 있죠. 장시간의 수술 말고 간단한 수술로 이때 방광만 비워줘야 될 때, 방광만 비워줘야 되는 경우는 이렇게 단순 도뇨로 방광만 비워주고 수술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래서 수술 전 또는 검사 전 방광을 비울 때 단순 도뇨를 시행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배양 검사도 같이 좀 보고 넘어갈게요. 요배양 검사를 하는 목적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요로 감염의 원인균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 원인균, 정확한 원인균. 우리가 요로 감염을 일으키는 원인균들은 굉장히 다양한데 정확한 원인균을 찾아서 정확한 뭘 쓰기 위해서? 항생제를 쓰기 위해 단순 도뇨를 시행을 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요배양이라는 말이 나오면 인공 도뇨, 단순 도뇨하여서 도뇨관으로부터 소변이 흘러나오게 한 후 멸균 시험관에 3에서 5cc의 소변을 담는다. 그래서 우리가 배양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배양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균, 멸균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배양 검사기 때문에 무균적인 도뇨관을 삽입을 해서 소변을 채취한 소변은 멸균 시험관에 담았어요. 아시겠죠? 자, 1번. 수술 시 방광 팽창을 막기 위해 배뇨할 때. 자, 여기 수술이 겹치긴 했는데 장시간의 수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장시간 수술 시 방광 팽창을 막기 위해 배뇨할 때는 다 이 정체 유치, 도뇨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지속적인 배뇨 관리가 필요할 때 지속적이래요. 자, 그래서 오래도록 이렇게 소변줄을 장시간 이렇게 넣어놓은 상태를 정체 유치입니다. 요로 감염 예방을 위해 장기 배뇨, 정체 유치, 요실금이 조절되지 않아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요실금이 너무 조절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욕창 같은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을 하죠. 그래서 요실금의 최후 수단으로 정체 유치를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77번. 가운의 착, 탈을 입을 때와 벗을 때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1번이죠. 가운을 입을 때는 가운의 겉면에 손이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입을 때는 겉면이 아니라 어디에? 안쪽에 손을 넣으셔야 되죠. 안을 잡고 우리가 입습니다. 그래서 겉면에 손이 닿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겠고, 자, 2번에 볼게요. 격리실에 가운을 벗을 때는, 격리실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오염 상태예요. 오염된 곳에 가운을 벗을 때는 먼저 허리끈을 풀고 그 다음 목뒤끈을 푼다라고 했는데,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벗을 때는 어디서부터? 목 위에서 아래로, 목에서 허리, 위에서 아래, 위에서 아래로 진행을 합니다. 자, 3번. 격리실 밖에 가운을 걸어둘 때는, 격리실 밖은 우리가 깨끗한 곳이에요. 깨끗한 곳에 가운을 걸어둘 때는 가운의 오염 부분이 바깥으로 나오면 안 되겠죠? 오염 부분이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걸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깨끗한 곳은 깨끗한 곳끼리. 4번. 수술실에서 소독 가운을 입은 사람들끼리 지나갈 때는 서로 마주보고 지나가면 안 되고 등을 대고 등을 마주하고 지나가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5번. 격리실에서 가운을 벗을 때, 격리실은 오염된 곳에서 가운을 벗을 때는 가운의 겉면을 잡고 벗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가운의 겉면은 이미 오염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안쪽 깨끗한 부분을 잡고 벗어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그래서 보시면 가운을 입을 때는 겉면에 손이 닿지 않도록 주의. 겉면은 오염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가운을 입을 때는 겉면을 잡는 것이 아니라 안쪽 면을 잡고 입어주셔야 되겠고, 간호조무사 유니폼이 충분히 가려지도록 입어주셔야 돼요. 충분히 가려지도록. 그래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자, 격리실에서 가운을 벗을 때는 목뒤끈을 먼저 푸시고 그 다음에 허리,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위에서 아래, 목, 허리. 자, 가운을 걸어둘 때는 격리실 밖, 청결구역, 격리실 밖에 우리가 가운을 걸어둘 때는 가운의 외면 오염된 부분이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서 속이 바깥으로 나오게 건다. 속이라고 하는 부분이 깨끗한 부분이니까 깨끗한 부분 내 깨끗한 부분이 만날 수 있어야 되겠고, 격리실 안, 오염구역이죠. 오염구역에 걸어두셔야 될 때는 가운의 외면이 오염 부분이에요. 오염 대 오염이 만날 수 있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78번. 자, 뇌졸중으로 좌측 편마비가 있는 65세 남자 환자가 병동에서 아침 세면 후에 옷을 갈아입으려고 합니다. 간호조무사가 환자의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힐 때 가장 알맞은 간호 방법을 물어봤어요. 자, 이런 문제 나오시면 머릿속에 불, 입, 벗, 건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불편한 쪽부터 입고 벗을 때는 건강한 쪽부터 벗긴다. 불입벗건 기억하시면 정답은 3번. 옷을 벗을 때는 건강한 쪽부터, 입을 때는 불편한 쪽부터 불입 벗건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이런 유형은 조금 쉬운 유형이고요. 여러분들 어렵게 이제 문제가 나오게 되면 실질적으로, 자, 이 환자는 좌측 편마비가 있으니까, 자, 좌측이 현재 불편한 쪽이에요. 그러면 이제 정답을 찾을 때 입을 때는 좌측부터 이렇게, 벗을 때는 오른쪽부터, 이런 식으로 좀 더 헷갈리게 꼬아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불입법권의 원칙을 지켜주셔야 되는 이유는, 자, 환자의 불편감을 줄이고 마비된 팔, 다리의 불필요한 움직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불입법권을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79번. 폐암 4기 진단을 받고 4년의 여명이 선고된 환자가 간호조무사에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며 눈물을 글썽이다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때 간호조무사의 옳은 반응.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대요. 현재 환자가 입을 다물었어요. 침묵을 했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죠? 4번. 환자가 스스로 말할 때까지 조용히 옆에서 침묵하며 기다려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정답 3번으로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마음이 많이 힘드시지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세요? 굉장히 치료적
의사소통이 맞습니다. 치료적 의사소통이 맞아요. 왜냐? "마음이 많이 힘드시지요."라고 하면서 환자에 대한 감정에 대해서 공감을 해 줬고요. 그다음에 환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표현할 수 있도록 개방형 질문을 지금 던지긴 했어요. 하지만 현재 이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환자가 말을 하고 싶지 않은 상태거든요. 이럴 때 말을 이끌어내기보다는 옆에서 우리가 차분히 기다려 주시는 게 맞죠. 침묵. 그래서 침묵은 환자가 큰 충격과 슬픔을 정리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정리할 시간을 주고 스스로 말할 준비가 될 때까지 비언어적으로, 우리는 비언어적으로 옆에서 지지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말할 준비가 됐으면 그때 뭘 던지시면 되죠? 위에처럼 3번처럼 마음이 많이 힘드시지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침묵을 알고 계시냐, 이거를 확인하기 위한 문제였습니다. 조금 어려운 유형의 문제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침묵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내봤어요. 왜냐? 침묵을 비치료적 의사소통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 침묵은 반드시 치료적 의사소통, 중요한 치료적 의사소통에 해당이 되고 시험에서도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문제를 한번 내봤어요. 국시에서는 이렇게까지 어렵게 나오진 않습니다. 어렵게 많이 풀어보셔야 문제를 쉽게 또 풀 수 있는 힘이 길러질 수 있습니다. 자, 1번.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상태가 더 좋아질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 사람은 현재 4년의 여명이 송고된 말기암 환자예요. 그러면 더 좋아질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말들은 허위적인 거짓이죠. 그래서 허위 안심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치료적 의사소통이 될 수가 없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래요. 환자의 생각을 부정을 해요. 그래서 감정 표현을 차단합니다. 이런 것들은. 감정 표현을 차단하는 의사소통이 돼요. "너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거 잘못됐어.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돌려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2번. "이제 항암 치료 계획을 세워야 하니 힘내세요." 힘이 날까요, 여러분? 힘 안 나요. 그리고 현재 지금 생각을 정리하는 사람들에게 "계획을 세운다."라는 얘기를 해요. 자, 이거는 계획을 강요하는 셈이 됩니다. 감정도 공감을 못 해줄 뿐더러 계획을 강요하는 대화 내용이 되고요. 5번. "걱정 마세요. 저희가 끝까지 도와드릴 테니 괜찮습니다."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쵸. 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환자의 감정을 공감하지 못하는 대화가 되는 거예요. 환자는 속으로 뭐라 하겠어요. "걱정이 안 되긴 나는 걱정이 돼 죽겠구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대화들은 치료적 의사소통이 되지가 못한다. 생각보다 우리 학생분들이 이 치료적 의사소통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면 상당히 어려워하시는데 '내가 환자의 입장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 보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문제가 풀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 그다음에 8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120에서 140도에서 3시간, 160도에서 1시간에서 2시간 멸균하는 방법을 물어봤어요. 정답은 건열 멸균이 되겠습니다. 높은 온도에서 오랜 시간 멸균을 하는 방법, 건열 멸균인데, 자, 우리 건열 멸균은 유리기구, 바셀린 거즈, 연고, 금속기구 등 고온에 견디는 물품에 적합하겠습니다. 자, 1번에 고압증기 멸균 나와 있죠? 고압증기 멸균은 120도 고온에서 멸균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30분. 그래서 습한 열로 멸균을 합니다. 120분, 20에서 30분 습열. 자, 높은 온도에서 짧은 시간에 강력한 멸균을 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선호도가 굉장히 높죠. 짧은 시간에 멸균을 하기 때문에. 근데 건열 같은 경우는 시간이 길어요. 이게 좀 단점이긴 합니다. 자, 그다음 2번. 에틸렌 옥사이드 가스 멸균. 이오가스죠? 이오가스 멸균이에요. 자, 얘는 냉멸균이라고도 합니다. 왜 냉멸균이냐? 건열이라든지 고압에 비해서 온도가 낮아요. 38에서 55도에서 멸균을 하기 때문에 냉멸균이라고 해요. 하지만 독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이오가스, 에틸렌 옥사이드 가스가 독성이 높기 때문에 8시간 이상의
통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게 이육가스 멸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냉멸균이 있기 때문에 고압증기라든지 건열멸균, 높은 온도에서 견디기 힘든 고무라든지 뭐 플라스틱, 그다음에 뭐 정밀한 기구들 있죠. 뭐 내시경 기구, 정밀하고 세밀한 이런 조심히 달아줘야 될 기구 있죠. 이런 기구들을 소독하기, 멸균하기에는 좋지만 독성이 있다라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여가 멸균과 뭐 저온 플라즈마 같은 경우는 책에는 있기는 하지만 시험에서 잘 등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래서 멸균에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세 가지: 고압증기 멸균, 이온가스 멸균, 건열 멸균, 돌아가면서 시험에 잘 나오고 있고,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뭐다? 고압 증기 멸균이 제일 비중 있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81번 보도록 할게요. 의치, 틀니 보관 방법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정답은 4번이죠. 맑은 찬물이 담긴 뚜껑에 있는 컵이나 그릇에 넣어서 보관을 해주셔야 어떻게 되겠죠? 건조에 의한 의치의 변형을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촉촉하게 보관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뚜껑이 있는 것들은 이제 오염물질이 들어가지 않게 해주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의치가 변형이 되지 않도록 물기 있게 촉촉하게 보관하셔야 된다라는 거. 자, 82번. 코 위관을 삽입하던 중 환자가 구토 반사를 보일 때 우리 간호조무사의 처치로 옳은 것은, 자, 구토 반사 너무 힘든 상황이거든요. 이럴 때 환자는 이제 눈물, 콧물 막 다 흘립니다. 너무 힘들어요. 자,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3번. 즉시 삽입을 중단하고, 그다음에 지금 코위관이 어디로 들어가고 있죠? 코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입으로 호흡을 하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83번. 왼쪽 편마비가 있는 환자가 침상에서 휠체어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휠체어의 위치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죠. 자, 현재 왼쪽 편마비가 있는 환자이기 때문에 휠체어는 환자의 건강 쪽에 두셔야 돼요. 그렇다면 답은 4번이죠. 환자의 오른쪽 침대 난간에 가까이 두는데, 이때 휠체어의 각도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자, 비스듬히 두죠. 각도는 30에서 45도로 비스듬히 둔다. 요것도 좀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면 환자의 건강한 쪽 팔로 휠체어로 지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환자의 건강 쪽 팔이 휠체어를 어떻게 지지할 수 있도록 놔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보시면 도와주는 간호조무사는 환자를 또 도와주셔야 되는데, 무릎으로 환자의 마비층 무릎을 지지해서 버틸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 잘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휠체어는 어느 쪽에? 건강한 쪽에. 간호조무사의 무릎은 환자의 무슨 측? 마비측 지지. 이런 것들 헷갈리지 말고 구분하세요. 자, 그 다음에 84번. 감염 관리와 무균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이죠. 감염병 환자의 오염 물품은 격리실에서 나온 후 반드시 이중 포장하여서 처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2번. 감염병 환자의 물품은 지체 없이 모두 폐기하는 게 아니죠. 환자의 물품인데 정말 막 여러분, 환자가 물품을 가져왔어요. 그 물품인데 진짜 고가의 물품, 막 200만 원, 100만 원, 막 명품 이런 거 지체 없이 모두 폐기했다가도 문제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체 없이 모두 폐기한다기보다는 이렇게 이중 포장해서 처리하셔야 되겠습니다. 폐기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3번. 뚜껑을 열어 잡고 있을 때는 멸균된 내면이 위로가 아니라 뚜껑을 열어서 잡고 있어요. 그러면 아래로, 공기 중에 멸균된 내면이 오염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4번. 멸균 영역의 가장자리는 멸균 상태로 간주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 멸균포를 이렇게 열었어요. 자, 멸균포. 그리고 이제 멸균 물품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있었고, 멸균포를 열었을 때, 자, 이 중심부는, 멸균 물품을 포함한 중심부는 멸균 영역으로 간주를 하지만, 자, 가장자리라고 하는 요 테두리 있죠? 가생이. 테두리는 오염 영역으로 간주를 합니다. 오염. 그래서 테두리는 오염으로 간주를 한다라는 거, 멸균이 아니에요. 자, 5번. 멸균 물품을 방포에서 꺼낼 때는 준비하는 사람 쪽 가까운 귀가 아니라 준비하는 사람 먼 곳,
먼 쪽 귀를 먼저 엽니다. 먼 쪽을 먼저. 그러니까 준비하는 사람이 어이고 사람. 준비하는 사람이 요쪽에 있어요. 요쪽에 있으면 가장 먼 쪽을 먼저 피시고 뭐 오른쪽이라든지 왼쪽 피고 마지막에 가까운 쪽을 핍니다. 자, 그다음 85번 보도록 할게요. 접촉주의. 접촉격리 환자의 감염 예방 지침으로 옳은 것은 5번이죠. 환자가 병실 밖으로 이동할 때는 환자를 1000시트로 감싸서 이동한다. 자, 웬만하면 접촉주의 환자 같은 경우는 병실 밖 이동이 제한이 되어 있는데 부득이한 상황 때문에 뭐 검사를 하러 간다든지 이럴 때는 환자가 병실 밖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 환자로부터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환자를 1000시트로 감싸서 주변 환경을 보호하셔야 됩니다. 1번. 격리 1인실에 여유가 없으면 타 병원으로 이송하는 게 아니라 1인실에 여유가 없어요. 그러면 접촉주의 환자들끼리 묶어서 무슨 격리? 코호트 격리를 하시면 되겠죠. 2번. 환자 주변 물건을 만질 때는 외가족 손위생만 시행하면 되는 게 아니라 자, 손위생 하고요. 외가족도 필요 없어요. 그냥 내과적. 내과적 손 씻기 하시고 그다음에 뭘 착용하셔야 되겠죠? 장갑 착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가운은 착용할 필요가 없다? 가운도 착용할 수 있어요. 자, 4번. 보호 장비는 병실 밖 의료 폐기물 통에 버린다? 자, 보호 장비. 지금 병실에서 사용한 보호 장비는 이미 오염이 됐기 때문에 오염된 것들은 병실 밖으로 가지고 나오시면 안 되겠죠. 병실 안 의료 폐기물 통에 버려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86번. 침대에서 배뇨와 배변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 2번이죠. 환자를 측위로 눕힌 뒤 변기를 대고 바로 눕힌 후 침상머리를 살짝 올려줍니다. 이 경우는요, 환자가 협조할 수 없는 경우에 이렇게 하죠. 그래서 측위로 눕히고 변기를 대고 다시 눕히는 앙와이. 근데 머리는 살짝 좀 올려주는 요 상황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1번에 볼게요. 환자를 앙와이로 눕힌 상태에서 변기를 밀어넣으면 환자가 너무너무 불편하겠죠? 자, 그래서 환자가 협조를 할 수 있을 때는 환자가 협조를 할 수 있을 때는 환자에게 엉덩이를 어떻게 해요? 조금 들어줄 수 있도록 엉덩이 들어 올린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변기를 넣어주셔야 되겠죠? 근데 환자가 협조를 할 수 없다. 그러면 측이, 변기, 앙와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변기를 대고 난 뒤 환자가 안정되도록 변기 위에 30분 이상 두는 거는 너무했어요. 자, 이럴 경우는 장기간 두게 되면 불편감도 굉장히 심할 뿐더러 환자에게 욕창 발생 위험도 굉장히 높습니다. 아시겠죠? 4번. 변기 사용 후 회음부를 닦지 않고 건조되도록 두는다. 반드시 닦아주셔야 되겠고요. 건조되지 않도록 그대로 두시게 되면 피부가 자극이 돼서 피부에 문제, 감염 발생할 수 있어요. 5번. 환자에게 스스로 변기를 잡고 눕도록 지시한 후 간호조무사는 자리를 비운다. 정말 잘못된 방법이죠. 자, 특히 조무사가 자리를 비운다. 낙상이라든지 사고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 다음 87번. 침상 목욕 시 팔을 씻는 방법과 그 이유로 옳은 것은 정답 2번이죠. 손끝에서 겨드랑이 방향으로 씻어주시면 정맥혈의 기환이 촉진된다. 이거 쉽게 말하면 뭐예요? 순환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침상 목욕을 할 때 아래에서 위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말초에서 중심 이렇게 기억을 하셔도 되겠죠. 먼 데서 원에서 뭐 근으로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손끝이라든지 발끝 우리가 목욕을 할 때는 손이라든지 발을 목욕을 할 때는 손끝에서 겨드랑이, 발끝에서 허벅지 방향으로 목욕을 하셔서 순환을 증진시켜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그 우리가 신체의 각 부위마다 침상 목욕 간호의 방법이 있어요. 그 방향들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예로 들면 눈 같은 경우는 자, 눈이 이렇게 있습니다. 코가 이렇게 있고 그러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요런 식의 방향을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눈 같은 경우는 안쪽에서 바깥쪽 비루간, 감염, 예방 이런 이유 같은 것들도 좀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복부 같은 경우는 무슨 방향? 시계 방향으로 우리가 해 주시면 복부 운동을 증진시켜 주는 요런 것들의 이런 방향들 좀 잘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설집에 제가 정리해 뒀어요, 여러분. 88번 활력지구 측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2번입니다. 소아는 환경 변화에 민감하여서 체온 변동이 큽니다. 왜냐? 우리 소아들은 체온 조절 기능이 미숙하기 때문에 민감하게 체온 변동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자, 1번. 이마 체온계는 탐색자를 이마 중앙이 아니라 어디에 대는 거죠? 관자놀이죠. 관자놀이에서 시작을 하셔야 되겠고요. 3번. 혈압은 자세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서 있을 때 더 낮게가 아니라 더 높게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높게 측정이 될 수 있어요. 4번. 직장 체온은 신부 체온 측정을 위해 가장 흔히 사용된다. 직장 체온은 접근성이 좀 떨어지죠. 민망하잖아요, 여러분. 직장 체온 접근성이 좀 떨어지고 그다음에 불편감을 유발합니다. 그다음 감염의 위험도 올리기 때문에 직장 체온은 가장 흔히 사용될 수가 없고요. 자, 신부 체온을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해요. 신부 체온 측정을 하기는 하지만 접근성이 떨어지고 불편감, 감염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흔히 사용되지 않고요. 신부 체온에서 흔히 사용되는 거는 고막 체온이 되겠습니다. 자, 5번. 여러분 여기 지문에서요. 자, 일반적으로가 좀 누락이 됐어요. 죄송하지만 일반적으로 좀 고쳐 써주세요. 맥박이 증가하면 호흡수도 증가하며 일반적으로 맥박, 호흡은 6대1 비율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맥박이 증가하면 호흡수도 같이 증가합니다. 짝꿍이에요. 하지만 6대1이 아니라 4대1이 되겠습니다. 자, 89번. 퇴원시 환자에게 간호조무사가 안내해야 할 교육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일상생활 중 주의사항을 안내한다입니다. 자, 퇴원을 하게 되면 집에 가셔가지고 식사도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뭐 위생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상처관리,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될 거예요. 뭐 그 외에도 많은 것들 뭐 하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 일상생활 중 주의해야 될 식사, 예를 들면 부종이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염식이 드세요, 수분 제한하세요, 이런 것들 안내해 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상처관리, 이런 것들 일상생활에서 주의해야 할 상황을 안내해 주십니다. 자, 병동 및 외래 등 구조에 대해서 알려준다? 이거는 퇴원시보다는 입원할 때가 더 맞겠죠? 그 다음 3, 4, 5 보시면 진단, 치료, 예후에 대해서는 누가 할 수 있어요? 우리 의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0번. 기도 흡인 시 카테터를 윤활,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담그는 용액은요. 멸균 생리 식염수가 되겠어요. 자, 기도 흡인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 흡인은 반드시 멸균적인, 무균적인 방법으로 기도 흡인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멸균 생리식염수를 쓰시고, 자, 그 다음에 기도 흡인이죠. 안쪽으로 카테터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신체 안쪽으로 들어갈 때는 반드시 신체와 동일한 책, 동일한 체액이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그 동일한 체액이 뭐예요? 우리 몸속에는 0.9%의 소금물이 흐릅니다. 생리 식염술. 그러니까 막 수돗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신체에 흐르는 동일한 체액인 소금물, 멸균, 생리식염수를 사용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카테터가 부드럽게 삽입이 되게 되면 기도 점막의 손상을 예방을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액체와 관련돼서 헷갈릴 수 있는 거 몇 개 정리할게요. 자, 우리 산소 공급을 할 때 이때 사용되는 용액이 있어요. 산소 공급을 할 때는요. 멸균, 증류수를 씁니다. 생리식염수로 자주 나오는데 산소 공급은 증류수예요. 물이에요. 자, 그 다음 멸균적인 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다음 정체 유치 도뇨를 할때 풍선을 부풀릴 때, 풍선 부풀릴 때 사용하는 것도 멸균, 뭐예요? 증류수가 됩니다. 그래서 산소 공급, 정체 도뇨, 풍선 부풀릴 때 생리 식염수예요 라고 하면 얘는 정답이 아니에요. 구분하셔야 돼요.
자, 정체도뇨 풍선 같은 경우는 생리식염수를 사용을 하게 되면 풍선이 사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생리식염수 사용하시면 안 돼요. 자, 그다음 91번. 배설량에 포함되는 것은 정답은 복수, 천자, 액. 밖으로 나오는 액이죠. 체외로 배설되는 복수, 천자, 액은 배설량에 포함이 됩니다. 자, 1번. 일반적으로 우리가 흘리는 땀들은 배설량에 포함하기 어려워요. 카운트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자, 그다음 호흡으로 배출되는 수분. 일반적인 호흡으로 배출되는 수분도 배설량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배설량에 포함이 되기 위해서는 과도한 땀, 과도한 호흡 이런 식으로 과하다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되겠고 땀 같은 경우는 뭐 침상을 흠뻑 적실 만큼 환희를 흠뻑 적셨다라는 표현이 됐을 때 배설량으로 카운트가 될 수 있죠. 자, 그다음에 수분 섭취량. 예, 섭취량은 섭취량이에요. 피하 주사 약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얘도 섭취인데 비경구 섭취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그래서 배설량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을 보시면은 또 뭐가 있냐면은요. 자, 이렇게 일반적인 땀, 호흡으로 배출되는 그냥 일반적인 수분, 일반적인 호흡에 의한 배출되는 수분이라든지 그냥 정상 대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배설량으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배변이 설사라고 표현이 됐을 때는 배설량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92번 장갑 착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번이죠. 같은 환자라도 다른 오염 부위를 접촉할 때는 장갑을 교체하거나 벗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차 오염 방지를 위해서 장갑을 찾는데요. 자, 한 환자 안에서도 오염 부위, 회음부라든지 분비물, 배액이 있는 부위에서 청결 부위, 상처라든지 정맥주사 부위로 이동하면 미생물을 옮길 수가 있어요. 오염된 부위의 미생물을 청결 부위에 옮길 수도 있기 때문에 감염 위험이 커집니다. 그래서 부위를 전환할 때는 장갑을 교체하거나 제거가 원칙이 되겠어요. 1번, 장갑을 착용하면 손위생을 생략해도 된다? 아니죠. 우리 장갑 착용 전후에 반드시 손 씻기, 손위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2번, 여러 환자에게 하나의 장갑으로 연속 착용해도 된다? 안 되죠. 환자가 바뀔 때마다 장갑은 교체를 해주셔야 되겠죠. 4번, 멸균 고무 장갑은 세척했다면 재사용할 수 있다. 멸균 고무 장갑은요, 재사용은 절대 금지입니다. 일회용 사용이에요. 자, 5번, 장갑은 환자 간 교차 감염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없다? 효과가 있죠. 93번 유치 정체도뇨 간 삽입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소변이 배출되기 시작하면 2, 3cm 더 삽입한 후에 풍선을 고정을 해주셔야 풍선이 방광 안에 완전히 위치하게 되어서 풍선 주입 시 요도 손상을 예방할 수 있어요. 이거 최근 국시 문제 나왔을 때 학생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소변이 배출되고 난 후에 뭐 풍선을 부풀린다 이런 것들이 답이 됐었던 적이 많아요. 그래서 2, 3cm 더 밀어넣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못 하신 거죠. 그래서 이번 시험에 나왔을 때 많이 헷갈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변이 배출되기 시작하면 그 시점으로부터 2, 3cm를 더 삽입해서 풍선을 부풀려서 고정을 해주셔야 요도 손상을 예방할 수 있어요. 자, 1번에 보면 소변이 배출되기 시작하면 즉시 풍선을 부풀린다? 안 되죠. 소변이 배출됐다라고 하는 거는 현재 요도에 들어갔습니다라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2에서 3cm를 더 밀어 넣어 주신 다음에 방광에 완전하게 들어가면 풍선을 부풀려 주셔야 되겠죠. 2번. 도뇨관은 요도 입구에서 2, 3cm만 삽입하면 된다? 아니죠. 우리 요도의 길이는 꽤 있기 때문에 남자애 같은 경우는 15에서 20cm,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4에서 6cm는 삽입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4번. 풍선을 미리 부풀려 요도 손상을 방지한다. 풍선을 미리 부풀려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풍선은 삽입 후 풍선을 부풀려 주셔야 돼요. 삽입 후에. 그래서 풍선을 만약에 미리 부풀려서 하게 되면 뭐 삽입도 되지 않을 뿐더러 풍선을 미리 부풀려서 억지로 요도에 막 껴 넣었을 경우에는 손상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94번 사후 처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3번이죠. 머리와 어깨 밑에 베개를 넣어서
혈액의 정체를 예방을 해주세요. 자, 사후 처치로 가장 먼저 환자를 반드시 앙화위로 눕힌 후에 혈액 정체로 환자의 얼굴색이 검게 변하고 입이 벌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베개 밑에 넣어서 머리와 어깨를 높여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머리와 어깨 밑에 베개를 넣어주는 이유는 혈액 정체 예방, 그리고 얼굴색이 검게 변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이유도 알아주셔야 돼요. 1번, 시체를 바로 눕히기 전에 입에 솜을 넣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가장 먼저 시체는 바르게 눕혀주셔야 돼요. 앙화이. 시체를 바로 눕히기 전이 아니라 항상 시체를 가장 먼저 바로 눕혀주셔야 되겠고요. 2번, 의치를 제거한 채 눈만 감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의치 제거하지 않습니다. 자, 그 이유는 의치를 제거하게 되면 얼굴 모양이 변형돼요. 얼굴 모양이 변형되면서 생전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얼굴이 무너지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의치를 삽입해 주시고 얼굴 모양이 변형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의치 삽입입니다. 그래서 생전의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 4번, 시체 경직 후 체위를 바로 잡는다. 시체가 경직되면 체위 잡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경직되기 전. 기중품은 간호사가 보관하는 게 아니죠. 보호자에게 인계한 후에 서명 받아주시고 차트 기록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95번. 양쪽 하지가 어느 정도 몸무게를 지탱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균형 유지가 가능한 경우의 목발 보행법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은 이전 보행이거든요, 여러분. 이전 보행은 사전 보행보다 빠르며 정상 보행과 유사해요. 왜냐? 균형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갈 수 있는 보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균형 유지가 가능할 때는 이전 보행을 하는데 정상 보행과 유사해서 왼쪽 다리와 오른쪽 목발이 교차해서 나갑니다. 왼쪽 다리, 왼쪽 목발이 아니라 왼쪽 다리, 오른쪽 발목이 목발이 나가고 동시에 앞으로 나가고 그 다음 오른쪽 다리와 왼쪽 목발이 동시에 내딛게 합니다. 발목 아니에요, 여러분. 목발이에요. 자, 목발. 자, 동시에 내딛게 합니다. 즉, 왼쪽 다리, 오른쪽 목발 동시에 나가고 오른쪽 다리, 왼쪽 목발이 동시에 나가요. 자, 이게 이전 보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면은요. 자, 왼쪽 다리, 오른쪽 목발. 그래서 화살표가 같이 나갔죠? 딱, 딱 두 개가 찍혔어요. 2점. 그 다음에 왼쪽과 오른쪽이 나갔으면 오른쪽 다리와 왼쪽 목발 해서 탁, 탁. 몇 번이에요? 2개 찍혔죠? 그래서 동시에 찍혀요. 동시에 점이 2개 찍히면 2점 보행이 되죠. 지금 4점 보행과 여러분 비교를 했잖아요. 자, 그러면 4점 보행은 몇 번일까요? 4점 보행은 3번이 되겠습니다. 얘는 4점 보행이에요. 3번은 4점 보행이 되겠고요. 자, 우리 4점 보행 같은 경우에는 2점 보행처럼 양쪽 하지의 체중 부가가 가능해요. 하지만 이 사람은 균형이 잡기 어려워요. 균형이 잡기 어렵다라고 하면 4점 보행이에요. 자, 그래서 보시면 다 따로 나가요. 오른쪽 목발 나가고 왼쪽 다리 나가고 왼쪽 목발 나가고 오른쪽 다리 나가요. 그래서 점이 각각 따로 4개가 찍혀서 4점 보행입니다. 이 경우는 균형 잡기 어려운 경우 2점이랑 4점이랑의 차이점이죠. 자, 2점 보행, 4점 보행 둘 다 몸무게 지탱할 수 있어요. 하지만 2점 보행 같은 경우는 균형을 잡을 수 있고 4점 보행 같은 경우는 균형이 잡기 어렵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보행은 보시면 여러분 왼쪽 다리 양쪽 목발이에요. 왼쪽 다리가 나가고 양쪽 목발이 나갔어요. 점 몇 개 찍혔어? 띡띡띡 3번 찍혔거든요. 얘는 3점 보행인데 지금 목발과 무슨 다리가 나갔어요? 왼쪽 다리가 나갔기 때문에 이 사람은 3점 보행에서 왼쪽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에요. 왼쪽 다리가 약한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왼쪽 다리, 양쪽 목발 나오고 오른쪽 다리가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3점 보행 볼게요. 5번에 보시면 3점 보행 또 있죠. 5번도 3점 보행인데 차이점이 뭐예요? 오른쪽 다리와 양쪽 목발이에요. 오른쪽 다리. 그럼 이 사람은 오른쪽 다리가 약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4번을 보시면 자, 뭐라고 되어 있냐? 양쪽 다리를 들어서 그네를 타듯이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네를 타듯이 라고 하면 얘는 그네 보행입니다. 그네 보행은 언제 하느냐? 양쪽 다리 체중 부하가 아예 되지 않을 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발의 보행 방법에는 2점, 3점, 4점 보행이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2점 보행 같은 경우는 균형 유지가 가능해서 교차로 나가는 거예요. 교차로. 그래서 왼다리, 오른쪽 목발, 오른쪽 다리, 왼쪽 목발 이렇게 교차로 나가고 4점 보행 같은 경우는 균형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각각 다 따로따로 나가요. 그래서 오른 목발이 나갔으면 왼쪽 다리 교차입니다. 그 다음에 왼쪽 목발이 나갔으면 오른쪽 다리. 3점 보행 같은 경우는 점이 3개가 같이 띡띡띡 찍혀요. 약한 다리와 목발. 그래서 왼쪽 다리와 양쪽 목발 이렇게. 그래서 왼쪽 다리가 먼저 목발이랑 같이 나갔으면 왼쪽 다리가 약한 경우고요. 그네를 타듯이 했다라고 하면 그네 보행, 체중 부하가 아예 되지 않는 경우를 얘기하겠습니다. 목발 보행 시험에 나오면 굉장히 학생분들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그림이라든지 개념 정리는 확실하게 해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96번 다음 그림에 해당하는 머리와 목의 정상 관절 가동 범위 운동을 물어봤어요. 자, 지금 정답은 회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회전이라고 하는 거는요. 자, 뼈나 관절이 세로축. 자, 세로. 자, 이 축. 자, 세로축, 중심축을 따라서 돌려지는 움직임으로 목이라든지 몸통, 고관절, 어깨 등에서 주로 나타나는 운동이고 현재 이 그림은 목을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돌린 거예요. 고개 젓는 거. 도리도리. 요게 뭐예요? 회전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몸통을 여러분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비트는 동작 있죠? 오른쪽, 왼쪽으로 비트는 동작. 요런 것도 회전이 되겠고 자, 어깨 관절에서 팔을 안쪽으로 내회전, 바깥쪽으로 외회전으로 돌리는 것도 회전에 해당돼요. 자,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죠? 자, 그래서 요거는 어깨 관절을 자, 이렇게 바깥쪽으로 돌리면 외회전, 안쪽으로 돌리면 내회전. 그래서 요런 모양이 되는 거죠. 요렇게 되는 거. 요게 어깨 쪽에서의 회전이 되겠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 굴곡이 있어요. 굴곡 같은 경우는 자, 머리를 표현으로 할게요. 자, 굴곡 같은 경우는 자, 머리를 이렇게 앞으로 숙였어요. 자, 앞으로 숙여서 굴곡. 자, 굴곡. 그 각도가 좁아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신전은 자, 굽혔던 거를 다시 펴요. 원상복귀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신전은 굽혔던 관절을 펴서 뼈와 뼈 각도가 넓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똑바로 머리를 들고 있는 상황. 그래서 뭐 무릎 곧게 펴기, 허리 똑바로 세움 이런 것들이 신전이 되겠고요. 자, 과신전은 우리가 젖혀진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뒤로 젖혀진다. 그래서 정상 신전 범위를 넘어서 뒤로 젖히는 동작을 얘기해요. 목을 뒤로 젖힌다든지 허리를 과도하게 뒤로 젖힌다든지 손목을 손등 쪽으로 심하게 젖히는 것들을 과신전. 그래서 굴곡, 신전, 과신전은 기본이기 때문에 여러분 알아두셔야 돼요. 굴곡은 목이 앞으로 이렇게 숙여지는 거, 신전은 목이 들어지는 거, 과신전은 목이 뒤로 넘어가는 거, 굴곡, 신전, 과신전은 기본으로 알고 계셔야 되겠고, 자, 여러분 측면 굴곡 같은 경우에는 자, 여러분 귀 있죠? 여러분 귀가 같은 쪽 어깨. 만약에 왼쪽 귀라고 하면 왼쪽 어깨에 귀가 닿도록 귀를 같은 쪽 어깨에 가깝게 가져가는 거. 요게 목의 굽힘, 측면 굴곡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개를 옆으로 귀가 어깨에 닿게 요렇게 보여드릴 수가 없는 게 안타깝네요. 아무튼 측면 굴곡. 귀가 어깨에 닿도록 머리를 까딱까딱 하는 게 측면 굴곡이고 중심축으로 몸을 돌려요. 머리를 돌려요. 머리를 회전하는 거. 도리도리는 회전. 아시겠죠? 도리도리는 회전이고 옆으로 까딱까딱은 측면 굴곡.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7번 문제 보시면은요. 오른쪽 다리에 깁스를 한 환자가 목발을 짚고 난간이 있는 계단을 오르려고 할 때 계단을 오르는 순서를 물어봤어요. 올라갈 때. 자, 우리 올라갈 때를 생각을 하면은요. 뭘 생각을 하셔야 되면은 올라갈 때는 건강 다리부터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건강 다리부터. 그러면 오른쪽 다리에 깁스니까 이 사람은 왼쪽 다리부터 이제 올라가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왼쪽 다리 다음에
자, 건강한 다리가 몸무게를 먼저 받쳐서 왼쪽 다리가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목발이 보조 역할을 해요. 목발이 보조 역할을 한 다음에 환측 다리는 마지막에 따라갑니다. 정답은 2번이죠. 그래서 왼쪽 건강 다리 먼저, 그 다음에 목발 보조, 그 다음에 오른쪽 다리입니다. 그래서 계단은 오를 때에는 건강한 다리가 먼저 시작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죠? 건강한 다리, 목발, 환측. 그 다음 얘를 또 변형을 하면 건강다리, 목발과 환측다리는 합칠 수가 있어요. 예, 같이 묶어서. 그래서 목발이랑 환측다리는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따로 갈 수도 있겠고 합쳐져서 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갈 때는 힘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건강다리가 몸무게를 먼저 받쳐줘야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자, 계단을 여러분 내려올 때를 볼게요. 자, 내려올 때는 목발이 먼저 옵니다. 목발과 한측 다리. 그래서 내려올 때를 기억을 하실 때는 나쁜 다리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쁜 다리부터. 그래서 얘는 나쁜 다리부터. 나쁜 다리부터. 내려올 때는 나쁜 다리입니다. 그래서 계단을 내려갈 때는 목발과 환측이 먼저 와요. 목발, 환측 다리 먼저 지면을 짚어서 안전을 확보하고 건강 다리는 마지막에 내려와서 몸을 지탱해 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목발, 환측 다리, 건강 다리인데 목발과 환측 다리는 합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목발과 환측 다리, 건강한 다리 순으로 내려온다. 그래서 힘 있는 다리, 건강한 다리로 몸을 지탱을 하고 아픈 다리는 보호하기 위해서 이 오르고 내리는 순서가 정해져 있는데 여러분 머릿속에 크게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건 뭐냐? 오를 때는 건강, 내려올 때는 나쁜, 오를 때는 건강. 요것만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오를 때는 건강 먼저, 내려올 때는 나쁜 쪽이 먼저. 그리고 환측 다리와 목발은 항상 세트로 같이 다닌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8번 외과 수술 환자에게 수술 후 24에서 48시간 이내에 침대에서 일어나도록 권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3번이죠. 호흡기 및 순환기 합병증을 예방하고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서입니다. 24에서 48시간 이내에 침상에서 일어나게 하는 걸 여러분 뭐라고 하죠? 조기 이상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수술 후의 조기 이상은 정말 겁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조기 이상은 호흡기 합병증도 예방을 해줍니다. 찌그러져 있던 폐가 확장이 돼요. 그래서 무기폐, 폐렴을 예방할 수 있겠고, 자, 순환기 합병증도 예방합니다. 자, 빠르게 일어나서 걷거나 움직여주게 되면 혈액순환이 촉진이 되겠죠? 그래서 혈전 정맥염이라든지 폐색전증을 예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장운동도 촉진이 됩니다. 그래서 복부팽만, 장마비를 예방하고 근육의 위축, 욕창을 방지하여 전신의 회복을 도울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기 이상은 겁나 좋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9번. 비말주의 공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여러분 비말은 침방울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정답은 3번입니다. 코호트 격리 시 병상 간 거리는 최소 1m 이상을 유지해 주셔야 돼요. 자, 보실게요. 비말이라고 하는 거는 침방울 얘기를 하는데 이 침방울의 크기가 5 마이크로미터 이상이에요. 커요. 비말이 커요. 자, 그래서 5 마이크로 이상이 되게 되면 자, 침방울이 크기 때문에 1m 내외에서 전파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1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호트 격리 시 병상 간 최소의 1m 이상을 유지해 주셔야 어떻게 되겠죠? 전파를 예방을 할 수 있어요. 왜냐? 큰 진방울 5 마이크로미터 이상이기 때문에 1m 내외에서 전파가 되기 때문에 1m 이상을 유지해 주게 되면 어떻게 된다? 전파를 우리가 예방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시험에서 비말의 크기, 그 다음에 공기 전파의 뭐 크기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비말은 5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공기를 매개로 전파되는 건 5 이하. 요거를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1번. 환자는 반드시 음압 격리를 배치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비말은 음압까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음압 격리를 해야 되는 거는 5 이하의 공기주의죠.
공기로 전파되는 공기주의 환자들은 음악 격리를 해야 되지만 비말은 음악 격리까지는 필요 없어요. 자, 2번. 1인실 사용이 제한될 경우 다른 병원체 환자와 함께 배치한다. 자, 병원체가 다를 때는 함께 배치할 수 없습니다. 같은 병원체와는 함께 배치를 할 수 있어요. 이거를 우리는 코호트 격리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4번. 환자가 마스크를 잘 착용해도 이송 요원은 반드시 안면 보호구를 착용해야 된다. 환자가 마스크를 잘 착용을 했을 경우는 굳이 이송 요원이 안면 보호구 착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5번. 환자 관리 시 N95 마스크를 착용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N95는요. 공기 주의에 해당이 되고 비말 같은 경우에는 자, 비말의 크기가 5 마이크로 이상이기 때문에 N95까지는 필요 없어요. 자, 얘네들은 수술용 마스크로도 충분합니다. 우리 비말 같은 경우는 입자 크기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입자가 작은 것들은 N95 마스크 쓰셔야 돼요. 입자가 작은 5 이하의 것들은 N95 마스크를 착용을 해주셔야 되겠지만 뭐 예를 들면 수두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코로나19라든지 홍역이라든지 사스, 메르스 이런 것들은 이제 공기주의이기 때문에 N95 마스크를 사용을 하지만 비말 같은 경우는 비말의 사이즈가 커요. 그래서 수술용 마스크로도 충분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100번. 배횡와이를 취해야 하는 경우를 물어봤죠. 정답은 2번 복부 검사 시에 배횡와이 해주고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 배횡와이. 여성의 도뇨관 삽입을 할 때도 배횡와이가 되겠습니다. 자, 자궁훅을 예방을 하는 거는 여러분 슬흉이 무릎 가슴 자세라고 하는 고양이 자세고요. 그다음에 쇼크 환자의 간호는 이렇게 다리를 올려주는 자세, 트렌델렌부르크 체위. 자, 그다음에 치질 수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잭나이프 자세라고 하거든요. 엉덩이가 이렇게 올라오게 눕는 자세 있어요. 잭나이프. 보기로 눕는 배를 대고 눕는 잭나이프 자세. 그다음에 복수천자를 할 때는요. 반듯하게 눕거나 이렇게 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앙와이라든지 그다음에 반자위 파울러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1번. 곰팡이와 일부 세균의 포자까지 사멸할 수 있는 소독제. 자, 우리 포자까지 사멸한다. 포자는 아포라고도 얘기하죠. 자, 쉽게 생각하면 씨까지 다 말려버릴 수 있는 소독제를 생각하시면 돼요. 정답은 5번 2.5% 글루타알데히드. 고수준의 소독제죠. 요건 최근 시험 문제에 한번 등장을 해서 우리 학생분들 굉장히 힘들게 했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소독제에 관련된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글루타알데히드 2.5%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소독제이기 때문에 포자, 아포까지 사멸을 할 수 있겠고 사급 암모늄 70에서 90%의 알코올, 0.5% 포비딘제제, 페놀계 소독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포자를 제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낮은 수준의 소독제가 되는 거죠. 특히 포비딘 제제에서 0.5% 정도라고 하면은요, 굉장히 약한이라고 해서 구강이라든지 점막을 소독하는 낮은 수준의 우리가 소독액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포비딘 제제, 알코올 같은 경우도 시험에서 등장을 했고요. 처음으로 글루타알데히드가 등장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2번 보시면 맥박 산소 포화도 측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정답은 4번입니다. 이마, 코끝, 귓볼, 손가락 등에서 측정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맥박 산소 포화도 측정도 최근 2025년 하반기 시험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은 따로 정리를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제가 댓글 남겨놓을게요. 그래서 관련 영상은 댓글에서 여러분 참고해서 정확하게 좀 봐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 맥박 산소 포화도 측정이라고 하는 거는 자, 피가 산소를 충분히 싣고 온몸을 돌아다니는지를 보는 숫자예요. 그래서 피가 산소를 충분히 싣고 우리 온몸 곳곳을 잘 돌아다니고 있는지 숫자로 볼 수 있는 걸 맥박 산소 포화도 측정기. 그래서 맥박도 측정을 하고요. 산소 포화도, 피 속에 있는 산소 포화도도 측정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맥박과 호흡수의 정상 범위를 동시에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맥박의 수와
산소 포화도의 정상 범위를 동시에 측정을 합니다. 2번, 측정 부위는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차갑게 유지하는 게 아니라 따뜻하게 유지를 해주셔야 정확하게 측정이 되고요. 3번, 인공손톱이나 매니큐어가 있어도 측정에 지정이 없다가 아니라 측정에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손톱, 매니큐어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인공손톱이나 매니큐어가 있게 되면은 빛의 투과성을 빛의 투과성을 방해해서 제대로 된 측정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확한 측정을 방해하기 때문에 인공손톱 매니큐어 제거해 주셔야 되겠고 5번 가장 흔히 사용되는 측정 부위는 발가락이 아니라 손가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설명은 댓글 참고해 주세요. 자, 103번 견인 치료를 받는 환자의 간호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골절 침상에서는 손잡이를 설치하여 상지 운동을 장려하고 욕창과 요통 예방을 위해 등을 자주 마사지해 주셔야 되겠어요. 자, 견인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장기간 침상에서 안정을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근육 위축, 관절의 구축을 예방하기 위해 침상에 손잡이를 이용해 상지 운동을 권장을 합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근육이 위축되고 관절이 구축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자, 또한 욕창, 요통 예방을 위해서도 등 마사지를 주기적으로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치료 중 환자가 화장실을 가고 싶어 하면 추를 잠시 내려놓아도 된다? 절대 추 내려놓으셔서는 안 돼요. 의사의 처방이 있기 전까지는 추는 반드시 유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2번. 견인장치의 줄이 헐겁더라도 환자가 편안해하면 그대로 둔다? 절대 헐겁게 유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팽팽하게. 그래서 추 내려놔서 안 되고 줄이 헐거워져서도 안 됩니다. 3번. 핀이 삽입된 부위는 감염 예방을 위해서 반드시 거즈로 덮어서 밀폐한다. 자, 삽입 부위를 관찰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이렇게 밀폐하거나 과도하게 덮는 것은 피하시고요. 삽입 부위는 청결하게, 그 다음에 베타딘 소독으로 감염을 예방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너무 밀폐하시면 안 돼요. 자, 4번. 족저굴곡 변형을 예방하기 위해서 대전자 두루마리를 사용한다. 자, 족저굴곡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뭘 사용하셔야 되겠죠? 발, 받침대, 우리 풋보드라고도 해요. 풋보드 또는 발 지지대. 여러분 죄송한데 여러분 해설집에 발목 지지대 발목 지지대라고 되어 있을 거거든요. 발목이 아니라 여러분 발지지대입니다. 그건 좀 정정을 할게요. 그래서 발지지대, 발 받침대를 사용하셔서 발처짐, 족저 굴곡을 예방을 하셔야 되겠고 대전자 두루마리 같은 경우는 고관절이 밖으로 이렇게 벌어지는 고관절 외회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대전자 두루마리였어요. 자, 그 다음에 104번. 속고붕대 적용 시 뼈의 돌출 부위를 솜이나 스펀지로 감싸주는 주된 목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정답은 4번이죠. 환부의 압박과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특히 뼈의 돌출 부위 같은 경우는 욕창이라든지 그다음에 피부 손상이 발생하기 쉬운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압박과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반드시 솜이나 스펀지로 감싸준 뒤에 속고붕대를 적용을 해주셔야 욕창, 피부 손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돌출 부위에서 욕창이나 피부 손상이 잘 발생할 수 있는 부위는 팔꿈치라든지 뒤꿈치, 복사뼈는 우리가 복숭아뼈라고 부르는 부위에서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속고붕대 적용하기 전에 솜이나 스펀지로 감싸주고 속고붕대 적용하셔야 되겠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비위관 삽입 시 필요한 물품을 물어봤어요. 물품에 관련된 문제도 여태 시험에 나오진 않았는데 2년 전부터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정답은 1번입니다. 비위관, 코위관 삽입을 할 때는 사용할 때 레빈 튜브를 사용해요. 그래서 얘를 줄여서 얘가 레빈 튜브거든요. 튜브인데 우리 병원에서는 줄여서 L 튜브라고도 이용해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게 L 튜브, 레빈 튜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긴 관으로 생겼고요. 자, 그 다음에 비위관 삽입을 할 때 지용성 윤활제가 아니라 수용성 윤활제를 사용하시고 자, 그 다음에 주사기는 있어야 되는데 1cc로는 택도 없어요. 50cc 정도. 60cc 정도를 사용하거든요, 병원에서는. 그래서 뭐 20에서 50, 60, 요 정도의 주사기, 굉장히 크고 굵직한 주사기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증류수는 사용하지 않고요. 자, 5번에 넬라톤 튜브라고 나와 있죠? 넬라톤 튜브는 요거예요. 요거. 단순한 관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얘는 언제 사용을 하느냐? 단순 도뇨를 할 때 사용하는 관을 넬라톤 튜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그림에서 보이는 건 지금 풍선을 부풀려 놓은 그림이에요. 풍선을 부풀려 놓은 그림. 그다음에 이렇게 관에 보면은 입구가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들어가는 부위고 여기는 바깥에 있는 부위인데요. 자, 이 모양 잘 기억하시고 얘 같은 경우는 뭐예요? 자, 도뇨관이긴 해요. 도뇨관인데 얘는 정체 도뇨관입니다. 전체 도뇨, 유치 도뇨라고 하는 거. 그래서 풍선을 부풀려서 장기간, 장기간 고정을 해야 되는 도뇨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 유치 도뇨, 정체 도뇨관도 나온 적이 있거든요. 자, 유치 정체 도뇨관 같은 경우에는 또 기억하셔야 될 물품이 뭐가 있냐면 10cc 주사기. 왜냐? 풍선을 부풀려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풍선을 부풀릴 때 쓰는 멸균 증류수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도뇨관의 종류 해서 이거는 폴리카테터라고 이야기해요. 줄여서 폴리캐스, 폴리카테터. 그래서 유치 정체 도뇨관, 그다음에 10cc 주사기, 멸균 증류수. 아마 답이 10cc 주사기였던 게 시험에 나왔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단순 도뇨는 그야말로 이렇게 그냥 하나의 관으로 넣었다 빼는 단순 도뇨관. 얘네들 같은 경우 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삽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용성 윤활제가 필요하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필요 물품에 대해서도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레빈 튜브를 우리가 삽입을 할 때 필요한 물품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레빈 튜브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수용성 윤활제예요. 우리 몸에 어떤 관들을 삽입을 할 때 부드럽게 삽입을 하기 위해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용성 윤활제를 사용합니다. 지용성 윤활제는 몸에서 흡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사용하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주사기 필요하죠. 자, 이 주사기가 필요한 이유는 레빈 튜브를 삽입하고 나서 삽입이 잘 됐는지, 삽입의 유무,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위 안에 있는 내용물을 빼보죠. 이때 빼볼 때 사용할 때 주사기가 필요합니다. 아니면 공기를 주입을 할 때도 삽입이 필요하고요. 주사기가 필요하고요. 자, 그다음에 곡반이 필요해요. 삽입을 할 때 우리 환자분들이 막 콧물도 나고 입에서 막 이렇게 분비물 같은 것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받치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비자극적 반창고 같은 경우는 레빈 튜브를 삽입을 하고 나서 코에다가 얘를 고정을 할 때 반창고를 이용해서 고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기억하셔야 되는 거 청진기. 자, 청진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 삽입을 하고 나서 자, 주사기에다가 공기를 채운 다음에 이렇게 주입을 해본다 했죠. 공기 주입을 해서 청진기로 들었을 때 구르륵 소리가 나면 제대로 삽입이 됐기 때문에 청진기도 있어야 돼요. 자, 그다음에 또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안전핀. 안전핀 같은 거는 우리 레빈 튜브를 요 옷에다가 고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환자복에다가 고정을 할 때 안전핀이 필요해서 안전핀도 우리가 비위관 삽입을 할 때 꼭 있어야 될 물품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 레빈 튜브, 주사기, 청진기, 반창고, 안전핀 요런 정도는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고 시험에 나왔었던 유치도뇨관, 정체도뇨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폴리카테터라고 하는 유치도뇨관이 필요하고 10cc 주사기, 멸균 증류수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9의 실기 문제풀이 종료하도록 할 거고요.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